안철수 대표와의 인터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아주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찬반에 대한 의견부터 시작해서 안 대표에 대한 어떤 의견들, 우리 정치판의 미래에 대한 얘기들 다양하게 보내주시는데요. 오늘 뉴스닥이 준비된 날이죠. 허성무, 이준석 두 패널도 아마 상한가 하한가 중에 이 국민의당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의견과 함께 좀 더 이어가 보기로 하고요. 첫 번째 순서는 다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다스 전담팀이라는 것을 발족시킨다고 합니다. 검찰에 이미 이 고발이 돼서 다스에 대한 수사팀까지 배당을 한 상태인데 전담팀을 따로 꾸민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에는 정말 다스의 주인이 누군지 밝혀낼 수 있을까요? 벌써 5번째 수사. 과연 이번엔 성공할 것인지. 이걸 고발하는 곳은 참여연대인데 그 당사자 오늘 첫 순서로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주네요. 저희 뉴스쇼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만나고 싶은 인물들 차례로 한 분 한 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천만 관객의 마음을 울린 영화 택시 운전사의 실제 주인공 김사복 씨, 그 아들 김승필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50원에 남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누구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국민들 상당수는 누구 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누구는 자신한테 물으면 어떡하냐? 나한테 묻지 말라. 이렇게 답을 했죠. 자, 그 다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이요, 오늘 다스 비자금 수사 전담팀을 발족한답니다. 전담팀을 꾸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좀 쉽게 설명해 줄 분. 참여연대 김경률 집행위원장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7일 검찰에다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네. 다스의 실소유주인 그분하고 네. 그리고 정호영 전 특검을 고발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형사 일부에 배당까지 됐던 걸로 아는데 네. 근데 전담팀이 오늘 따로 발족한다.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예. 좀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과거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담팀 꾸린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건 맞는 네, 거죠. 네, 그렇게 결국은 수사 의지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네, 되는 겁니까? 이렇게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다스의 실소유주를 찾아야 하는가? 결국 BBK 실소유주랑 다스 실소유주가 같은 인물이라고 보는 거고 네. BBK는 너무 많은 5,000명 이상의 피해자의 그 피눈물을 양산한 사기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맞습니다.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조금만 같습니다. 쉽게 정리를 해 주시죠. 과거 이렇게 그 BBK와 관련해서 수많은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이 많은 금액의 이제 피해를 봤는데요. 예. 그 이제 BBK에 투자된 금액 중에 일부가 다스에서 투자가 됐고요. 문제가 이제 그렇죠. 140억인데요. 예. 140억에 대해서 이제까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하냐면 여유자금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오고 있는데요. 다스의 여유자금이다. 네네. 당시 다스는 이제 자동차 부품회사 맞는 맞습니다. 거죠. 네, 시트를 제조하는 부품에서 맞는데요. 예. 다스가 그때 당시 BBK에 투자했을 당시 그렇게 여유 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감사 보고서로 이제 추론컨 데는 예.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만든 돈이었거든요. 물건을 사와서 돈을 줘야 되는데 예. 그럴 돈을 미루면서까지 네네. 다스에 투자를 예, 했다. 그리고 이제 당시 내부자가 증언을 하고 있지만 받아야 될 돈들은 이제 할인을 하면서 어음들은 할인하고 줘야 될 돈은 안 주면서 아주 옹지종지 이제 모은 돈을 이렇게 투자한 것이거든요. 억지로 모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당시에 또 그 BBK라는 회사가 신생 투자 자문 회사였던 거잖아요. 네. 신생의 그 회사에다가 뭘 믿고 그렇게 돈을 막 어거지로 모아서 140억 원이나 몰아줬느냐. 이것도 그렇죠. 잘 설명이 안 되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대책 회의를 하고 그런 이제 문건들이 계속 이제 양산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다스의 실소유주, BBK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이제 명백한 어떤 정황상의 어떤 증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 5,000명 피해자 가운데 돈을 돌려받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네, 그렇죠. 다스는 다 받아갔죠. 그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예. 참 희한한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스와 BBK는 한 몸뚱이 네. 같은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있다. 네, 네, 이렇게 의심을 맞습니다. 우리는 하는 겁니다. 예, 예. 위원장님도 결국은 그 한 몸뚱이 주인이 MB일 거라고 뭐 저는 의심하세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확신하게 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법적 외관과 달리 주주명부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제 파악했던 게 예. 역시 이제 모 주간지 기자께서 이렇게 과거 폭로했던 다스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인데요. 예.
당시 이제 김재정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를 계산한 이제 문제의 문건입니다. 일반적이라면 김재정 씨의 상속세액이 이와 같이 485억이 된다. 이 정도로 끝나면 되는데요. 예. 여기 이제 김재정 씨라 하면 천암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MB의 천암. 네, 과거 다스의 대주주로 표기되었던 이상은 김재정 사실은 네. 동업의 형태로 맞습니다. 다스가 만들어진 거죠. 네네네. 장부상은. 네네. 이명박 대통령 이름은 거기에 어디도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김재정 씨가 돌아가시고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예. 다스를 제외하고서 상속세를 계산해 보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회계사들이 이런 계산은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힌트를 드릴 것은 우리 김경률 위원장은 회계사세요. 직업이. 네네. 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하고 계시지만 예. 그래서 이런 장부를 이렇게 잘 보시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 제가 어떤 드러내기 힘든 소득이 있을 때 우리 PD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가 더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을 내줄 테니까 내 소득을 너가 좀 받아가 나오. 이런 경우거든요. 되게 친해요. 되게 네네네. 친한 사이예요. 예.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의 숨겨야 될 재산을 네. 제가 좀 대신 제 재산으로 그렇죠. 넣어주는 대신 네. 거기에 따른 세금은 당연히 위원장님이 내겠다. 맞습니다. 걱정 말고 좀 받아 숨겨다오. 그렇죠. 그래서 우리 PD님이 내야 될 세금이 이렇게 있는데 예. 제가 부탁한 소득을 제외했더니 이만큼 세금이 나오더라.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예. 그래서 김재정 씨의 세금에 대해서 다스에서 보존해줘야 될 금액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장부가 무슨 장부예요? 어디서 이게 나온 지금 장부예요? 다스에서 제작해서 청와대로 보고한 문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 상속에 관한 자료는 아무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스의 일개 격리 직원이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김재정 씨의 재산 현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세무 전문가가 예. 이제 다스의 의뢰에 의해서 만들었겠죠. 예. 실소유주에게 보고될 수밖에 없는 자료인데 예. 이런 것들이 청와대에 보고됐다라면 외곽겠느냐. 이 회사의 실제 소유주는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하나의 이유고요. 네. 또 하나는 MB 아들 이시영 씨가 맞습니다. 다스 직원인데 네.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도 이유로 꼽히더라고요. 예, 어느 그렇습니다. 정도나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입사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 중국에 있는 생산 기지들 사실 다스에서 중국 현지법인이 그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막대하거든요. 이 4개 현지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4개 현지법인에. 네. 네. 아니 능력이 너무 출중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시영 씨가 다스에 입사하고 나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사실은 다스의 해체, 다스의 어떤 중요한 생산 부분들이 다 어디론가 이제 분산되어지는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다스로만 놓고 본다라면 예. 유능한 운영자라고 하긴 힘들죠. 예. 그러니까 4개 법인을 5년 된 직원이 다 장악하는 네. 건 어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해도 설명하기 그렇죠. 어려울 정도의 승승장구다. 맞습니다. 한 80억을 횡령한 직원이 네. 지금까지 아무 처벌도 안 받고 회사에 잘 다니고 있다. 이것도 네. 하나의 이유로 꼽히던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된 계기도 그것인데요. 예. 어떤 비자금의 실체 이것들을 이제 저희가 명확하게 이제 증거를 가지고 입수를 했고 그것들이 다스 내부장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120억을 조성하고 만든 사람이 여직원이고 그 여직원은 하나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건 이제 쉽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이게 상당히 치밀하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17명의 43개 계좌로 네. 아주 치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국세청의 2008년 당시 금융소득 정확과세도 피하게끔 아주 주도 면밀하게 설계되어진 건데 이게 과연 일개 여직원에 의해서 설계되어질 수 있는 작품인가 하면은 절대 그건 아니라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 사실은.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볼 예. 때 결국 주인은 네. 따로 있고 네. 그 따로 있는 주인은 MB 아니겠는가라고 우리 참여연대 위원장도 의심하시고 네. 국민들도 의심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담팀까지 꾸려진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몇 번째 수사죠? 지금 5번째 수사로 5번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동안에 4번은 왜 아무것도 못 잡은 겁니까? 왜 수사가 실패한 겁니까? 정호영 특검의 경우에는 상당히 실체에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은폐했다는 혐의가 짓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따로 또 고발을 하게 됐고. 정호영 특검을 진짜 보니까 이번에 같이 고발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2012년경에 있었던 이광범 특검의 경우에는 예. 보게 되면 상당히 이렇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청와대 측이라든가 이시영 씨, 이상은 씨 이런 일가가 예. 조직적으로 이렇게 방해하고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그런 흔적이 역력하고요. 정호영 특검이 그러니까 첫 번째 수사를 한 사람인 거죠. 그렇습니다. 2008년에. 네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면 당선된 후에 수사가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당선인 시절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시절, 인수위 시절인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때 어떤 식으로 은폐를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 덮었다는 것의 실체가 적극적으로 다스와 협조하여서 예. 실소 유주와 협조하여서 드러난 증거마저 묻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120억의 비자금이 운용되다가 이거를 다시 다스에 입금토록 한 겁니다. 비자금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외부에 둔 채로 수사를 마감하거나 그 수사 결과를 뭐 국세청이라든가 검찰이 했었다라면 예. 세법에 의해서도 조세범이 될 테고요. 뭐 검찰은 당연히 횡령 이런 은닉죄가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복원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 정호영 특검이 특검 종료된 후에 네, MB가 주인이던 영포빌딩에 입주한 거 이것도 뒤늦게 밝혀졌죠. 그렇죠. 이것도 네. 참 이상한 점 중에 그렇죠. 하나인 거죠. 네네네. 정호영 전 특검도 같이 수사해달라 이번에 같이 고발을 하신 거예요. 네, 네, 저희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공소시효는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요? 예, 정호영 특검. 2018년 2월경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될까요?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 이번엔 될 거라고 보십니까? 5번째 수사는? 저는 이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이제까지 이렇게 그 비자금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는 최초로 이제 이게 발견된 거거든요. 구체적인 형태로는. 장부. 네네.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예. 이건 충분히 밝혀낼 수가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파보면 결국은 될 거다라는 희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예전보다 훨씬 구체적인 어떤 장부도 나왔고 증언도 나오고 정호연 전 있고. 특검이 네. 그렇죠. 감춘 것도 나오고 네. 증언도 나오고 네. 운전기사를 했던 분은 나는 MB가 다스의 실소유주일 거라는 걸 1000% 확신한다. 뭐 이런 맞습니다. 예,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있습니다. 적극적인 증언자들이 나타나는 예. 것도 이번에 성공할 수 있는 것, 뭐 희망을 걸어볼 네. 만한 이유다. 예. 이런 말씀. 예, 검찰이 다스 전담 수사팀을 오늘 발족한다는 뉴스를 전하면서 다스의 실소유주와 정호용 특검을 이미 지난 7일에 고발했습니다. 네. 참여연대 김경률 집행위원장 오늘 만나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함께합니다.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바른정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올해 마지막 뉴스닥인데 특이하게 인사하시네요. 진짜요. 제가 오늘 어제 막년에 그걸 읽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지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화로 지금 길에 꽉 막혀서 이준석 예. 위원장은 길에서 뉴스닥 특이하게 마무리. 코너 끝나고 저랑 얘기 좀 잠깐 하셔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방송. 사실 두 분에게 준비한 질문이 제가 하나 있었어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 가지 그 뭐 사자성어,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신문들이 뽑은 것들도 나오는데 소장님, 올 한 해를 정리하는 한마디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저는 설거지로 정했습니다. 설거지, 무슨 설거지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체제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조금 넘었잖아요. 예. 근데 6개월 동안 한 거는 지난 정권들에 대한 설거지가 주였다. 물론 한 손으로 설거지를 하면서 한 손으로는 또 요리도 하고 있어요. 그 설거지와 요리를 동시에 하는 건 없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정부는 설거지와 요리를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를 정리하는 한 단어 설거지 쉽게 확 와닿네요. 이준석 위원장. 예, 저는 뭐 사실 허성무 소장님의 여당 관점에서 그걸 보시니까 이제 설거지를 표현하셨겠지만은 예. 저는 좀 야당 관점을 보다 보니까 예. 보수 폭망이라고 그냥 하고 싶습니다. 보수 폭망. 이게 젊은 사람들이 쓰는 폭망이라는 용어인데 완전히 망했다. 그러니까 폭망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예. 사실 작년 이제 10월쯤부터 최순실 사태 때문에 이어져 내려온 위기가 올해 들어가지고 뭐 최순실 사태 여파도 있겠지만은 뭐 보수 야당 간의 갈등도 있겠고 그렇죠. 물론 또 제가 봤을 때는 보수 야당이라는 게 과거에 IMF 시절에도 생각해 보면은 보수 야당이 물론 IMF 이후에도 이렇게까지 신뢰를 못 받았던 적은 없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더 심한 이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예. 제 생각에 앞으로 뭐 우리가 개헌 그러는데 보수 세력도 앞으로 한 30년 동안 뭘 기반으로 해서 정치를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 폭망 설거지. 여러분은 어떤 단어로 정리하고 싶으세요? 올 한 해를 좀 보내주시고 받으면서 오늘 뉴스닥 정리 시작을 해보죠. 상한가부터 가보겠습니다. 성무 소장님. 상한가 누구 고르셨어요? 저는 안철수 대표를 골랐는데요. 안철수 대표. 이준석 위원장님 상한가요?
저도 평소엔 잘 안 올라오는데 홍준표 대표입니다. 오늘 잠깐 이거 하한가 아니고 상한가의 안철수 홍준표. 네. 사실은 뉴스닥 연말 시상식 하면요. 홍준표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가 최다 하한가 부문 대상감 아니에요? 두 분 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국민의당이 뭐 어떤 사태에는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요. 예. 어쨌든 내일부터 해서 투표 이제 이게 뭐 며칠간이 결정적인데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뭐 그렇게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상한가를 골랐는데 잠깐만요. 일단 홍준표 대표 자유한국당 얘기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안철수 대표와 이제 인터뷰는 여러분들이 쭉 들으셨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왜 상한가인가부터 좀 짚어보죠. 왜입니까? 우선 뭐 지난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되면서 지금까지 홍준표 대표가 막 말을 막 하고 이래도 막 보면 한쪽에 발에 모래주머니 차고 달리는 느낌이었다면은 이제 모래주머니 빼고 이제 달리는 느낌으로 이제 더 센 말들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더 센 말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보면 정부 비판하면서 또 홍준표 대표 특유의 스타일로 되게 세게 말하긴 했지만 예. 그래도 뭔가 과거의 홍준표 대표가 하던 저격수 시절의 얘기보다는 좀 뭔가 막혀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런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이 정도가 막힌 거였어요? 예전에 홍준표 대표 찾아보면 더 했습니다. 예전에 새누리당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이나 아니면은 뭐 대선 때 이럴 때 보면은 예. 당의 저격수 역할을 도맡아 하면서 그때 뭐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도 있다 뭐 이런 말 하다가 뭐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 더 세게 나왔었거든요.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네. 걸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뭐 제천 화재 현장에 대한 그 평가도 그렇고 예. 보면 갈수록 이제 홍준표 대표의 뭐 지금은 그런 시기입니다.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이제 더 센 말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신감이 붙었다. 그나저나 그 전에 말입니다. 허성무 소장님. 오늘 자유한국당이 좀 주목할 만한 이슈가 뭐냐면 징계위가 열려요. 여기에 회부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죠? 류여해 최고위원. 그리고 류여해 최고위원의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해왔던 정준길 전 대변인. 두 사람이 오늘 회부가 됩니다. 근데 실은 여러분 크리스마스 사이에도 그 평화의 성탄절에도 류여해 홍준표 류여해 두 사람의 장외신경전은 계속됐어요. 먼저 홍준표 대표가 아직도 틈만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당에다가 연탄을 피우면서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SNS에 올렸습니다. 연탄가스 정치인이 있다. 연탄가스 정치인이 있다. 이러자 류여해 최고위원도 지지 않고 주모가 주막에다가 연탄을 피우고 탈출을 해버리면 거기서 낮술 드시던 그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올렸어요. 주모가 이제 홍 대표가 지난주에 류 최고위원 가리켜서 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예,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홍 대표 입장에서는 최고위원회에서 유해 대표를 제거해야만 최고위원회를 잘 끌고 갈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 징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제명 처분을 해야만 최고위원 자격을 박탈할 텐데. 징계위에서 할 수 있는 단계가 4단계 정도 있잖아요. 경고부터 시작해서. 근데 제명이 돼야지만 최고위원에서 탈락입니까? 아예. 자격 박탈이죠. 그런 정도 할 만큼 유해 의원이 이제 해당 행위를 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해당 행위라기보다는 홍준표 대표하고 뭐 맞서 싸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홍준표 대표나 지금 징계위가 만약에 제명 처분까지 강하게 간다면은 이것은 이제 짐이 곧 당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독재 정당으로 가는데 강력한 지도 체제를 갖추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징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의 성격과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굉장히 상징적인 거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준석 위원장이 이 자유한국당 쪽 소식에는 더 정통하실 텐데 어떻게 지금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홍 대표가 윤리위에서 이걸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유여해 최고위원이 홍준표 대표를 역시 본인도 이제 품위 유지 못했다는 이유로 홍준표 대표를 걸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윤리위에. 예.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은 윤리위에서 원래 제명할 때 현역 의원이면은 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고 이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대표도 현역 의원이 아니고요. 유여해 최고위원도 현역 의원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 다 진짜 막말 징계를 만약 받는다고 한다면은 두 분 다 잘릴 수 있는 건 윤리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과연 서로 맛 제소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도 약간 궁금해지긴 하고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품위 유지가 지금 유일한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뭐 유여해 최고도 최근에 실수를 뭐 포항 지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긴 했지만은 홍준표 대표도 과거에 후보되기 전에도 좀 한 실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도 윤리위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왜냐면 윤리위라는 건 상당히
뭐 사법부가 공정성이 결여되면은 그때부터 사법부가 아닌 것처럼 예, 예. 윤리위도 마찬가지거든요. 당에서 아, 이 세력 간의 싸움의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되는 것이고 최종 중재자가 돼야 되는 것인데 예. 저는 그래서 전격적으로 윤리위에서 둘 다 가벼운 경고만 하고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제가 기억하고 있던 시절에 정상적인 새누리당 윤리위라면 그 정도 판단할 겁니다. 아, 정상적이라면 합리적이라면 경고 이상 주긴 좀 어렵다 이 상황에서. 그렇죠. 상황 자체는 예. 그렇죠. 예. 원래 윤리위가 뭐 더 강하게 징계를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홍준표 윤리위 아닙니까? 홍준표 윤리위고 윤리 홍준표 자체가. 대표의 자신감이 지금 충만해 있는 시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요. 예. 그 결과가 이제 뭐 앞으로 홍준표 대표의 당 운영 방법이라든지 장악에 대한 걸 다 말해줄 텐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보면은 뭐 내년 공천도 거의 다 전략 공천하겠다는 거예요. 경선 맞아요. 필요 없다. 그렇죠. 경선 그런 거 해봐야 예. 본선 경쟁력만 해친다. 지금 이런 태도거든요. 예, 예. 유일하게 경선할 수 있는 데는 대구 경북 말고는 없다.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 당의 성격이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 짐작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윤리위에서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상식을 좀 뒤엎는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제명까지도 상식을 뒤엎으면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유해 최고위원이랑 행동을 같이 하고 있는 정준길 전 대변인 예. 이분이 검사 출신이거든요. 맞아요. 이 금태섭 의원님이랑 동기일 거예요. 맞아요. 예. 예. 그런데 이 정준길 대변인 저도 이제 친하게 알지만은 예. 이분이 절대 이런 걸 묵과할 분이 아닙니다. 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법원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송 들어갑니다. 그런 거는. 근데 정당 싸움에서 법원 가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이미 정치적 그렇죠. 행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다 지나가고 나면은 지금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국민의당 지금 그렇죠. 예, 뭐 가처분 신청했잖아요. 그거는 그냥 정치적으로 쇼잉일 뿐이지 뭐 결정돼서 가버리고 나면은 뒤에 일어나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유한국당 오늘 징계위 열립니다. 어쨌든 그 와중에 홍준표 대표가 상한가라는 거. 허 소장님은 안철수 대표를 상한가로 이제 골라오셨는데 아까 전에 이제 얘기하시던 것들 지금 밀고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렇죠. 밀고 나가고 있어. 올해 안에 어쨌든 투표를 마무리 짓겠다. 전당원의 뜻을 묻겠다. 상한가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뭐 여러 가지 속담이 있는데요. 뭐 죽을 때 죽더라도 뭐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할 건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남자가 칼을 뺐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하나 잘라야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 지금 이 합당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어떤 결심을 한 거고 칼을 뽑은 거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고 약 20명 정도가 20명이면 절반이 넘어요, 사실은. 그렇죠. 39명이니까요. 반대를 하고 있지만 결국 반대를 하면서도 지금 당장 당을 깨지는 못하잖아요. 사실상 깨진 거지만 네. 결국 이거는 이제 서로가 거기 전국구 의원들이 속해 있거든요. 네가 나가라 하고 그렇죠. 있는 거 나는 예. 못 나간다. 왜냐하면 서로 먼저 깨고 나가면 전국구 예. 의원들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없기 비례대표들이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것뿐이고 그 실제로는 이미 깨졌고 이미 나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절차로서 전당원 투표를 하고 있는 게 불가하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가는 거고 예. 이제 지도자로서 그 길이 옳든 그러든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것은 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전당원 투표에서 그럼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아까 안철수 대표는 그랬어요. 난 진짜 모르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속으로 표 계산은 했을 거라고 보세요. 찬성표 많이 나오는 쪽으로. 당연히 그렇게 계산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노선을 정해놓고 갈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지역구 의원들이 많고 조직화가 돼 있기 때문에 반대가 아주 강력하고 저항적이지만 그러나 이런 호남의 중진들이 실제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이거 막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속수무책인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속수무책이다. 오히려 안철수 의원은 이제 호남에서 그동안 자기가 지지도 받고 또 뭐 약간의 그것도 받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 호남에서의 더 이상의 확장성은 자기가 이제 없다고 보는 거죠. 적어도 본인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남은 자기에게는 레드오션이고 자기의 블루오션은 다른 지역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아서 가겠다는 분명한 노선을 정했어요. 결국 경상도 쪽을 뚫어야 내 블루오션이 네. 열린다라고 판단한 거 밴드 아니냐. 수도권이죠. 예, 네. 두 개인데. 아까 제가 그 질문도 근데 드렸어요. 아니 안철수 대표의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꿈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한 꿈을 가지고 있는 건데 뭐 본인은 말씀 안 하시겠죠. 예, 저는 좀 전에 인터뷰는 못 들었는데 예. 결국은 이제 새로운 영역 확장 그리고 지금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시장이 어딘가. 이분은 원래 경제인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윤이 남는 새로운 시장을 찾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고. 블루오션. 근데 저는 개척 이제 차원이다. 지금 보면 안철수 대표가 이제
소위 말하는 3단계 통합론 때문에 고생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나 뭐 이런 쪽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엔 3당 합당하려는 거 아니냐. 결국엔 보수당으로 넘어가기 위해 가지고 지렛대로 합당을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물론 그럴 수 있다 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선 전략으로 그럴 수 있다 보지만은 자유한국당을 무너뜨리는 것과 자유한국당을 아예 들어가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안철수 대표나 측근들의 워딩을 살펴보면은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는 개념보다는 자유한국당을 무너뜨리겠다는 개념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나올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렇죠. 측근들이.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철수 대표가 아직까지 뭐 본인의 지금까지 했던 말을 다 뒤집고 자유한국당이랑 합당하겠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합에 만약 찬성표가 많이 나와서 진짜 통합 수순으로 가게 되면은 20명의 반대파 의원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예요? 거의 아무 선택지도 없을 것이고 일부 이제 민주당에서 뭐 받아줄 사람들 지금 2-3명이라 얘기 나옵니다. 보면 민주당 쪽에서 구체적으로 2-3명 정도에게는 민주당 입당을 제의했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제외하고는 아마 뭐 행동이 제한되지 않을까. 뭐 나가봤자 어차피 제가 말했듯이 개인적인 아까 능력 있는 2-3분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어차피 내년 2년 뒤 총선에서 이제 뭐 새로 이제 물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크게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민주당에서 2-3명 국민의당 의원한테 들어오시라고 제안했다는 걸 들으셨다고요? 예, 제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국민의당 굉장히 핵심 관계자한테 들었습니다. 2-3명이 그런 제안을 받았다. 그래서 흔들리고 있다. 예. 그분 이제 통합 반대파에 있는 분들 중에 2-3명. 그렇죠. 그런데 사실 통합 반대파 입장에서 참 난감한 것이 지금 지방선거 물론 국회의원을 놓고 보면은 그런 반대파라는 게 존재하지만은.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구의원, 시의원 하시는 분들 레벨로 내려가면은 거기는 그런 반대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지금 당면에 있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국민의당이 이 상태로 가가지고는 당선 안정권에 들어가기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라도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전당원 투표라는 승부를 던지는 것이 거기 가면은 거의 80-90% 압도적으로 찬성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하한가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허성무 소장님, 하한가 누구 골라오셨어요? 예,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골랐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얼마 전에 상한가 고르시더니 왜 바로 하한가를 주세요? 2주 전에 상한가를 골랐는데요. 뭐 임종석 비서실장의 정치적 비중 그것 때문에 이번에 UAE 방문이 가지고 오는 파장이 굉장히 컸죠. 자, 그런 이유로 이준석 위원장 하한가 누구 주십니까? 저는 국민의당 사퇴 연장선에서 손학규 전 대표 골랐습니다. 국민의당 얘기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또 손학규 상임 고문을 하한가에 지난주 귀국했는데 왜 하한가입니까? 바로? 지난주 귀국하신 것부터가 하한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지금 결국에는 통합 중재파 아니면 이런 뭐 통합파와 이제 반통합파의 중재로 이제 손학규 고문의 역할이 이제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 사실 손학규 고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이제 지나갔습니다. 열차가 지금. 이게 초기 단계였다면 뭐 중재가 가능하겠지만은 이미 안철수 대표와 반통합파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굉장히 크게 있고. 그렇죠. 거기다 이건 3자거든요. 유승민 대표가 이끄는 이제 바른정당 계열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학규 대표가 거의 한 1-2년 가까이 정치 일선에 뛰어들지 않았던 분이 갑자기 등장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통합에서 결정적인 역할, 공을 세우려면 더 빨리 귀국했어야 됐다. 이번에도 타이밍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도를 통해서 접하지만 손학규 대표께서 타이밍이 귀국이든지 아니면 칩거를 푸는 타이밍이 항상 보면은 큰 의미보다는 다른 이제 사건에 묻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절묘해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징크스라기보다는 이게 루틴화된 게 아닌가. 너무 늦게 항상 이렇게 나타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허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은 타이밍 문제도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손학규 대표는 세력이 없는 정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세력이 없는 정치는 어떤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요. 결국은 손학규 대표님이 이 타이밍에 있으면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통합이 되고 나면 안철수 대표는 혹시 통합이 된다고 하면 나는 대표직 안 맡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거든요. 그 대안으로 손학규 고문이 통합 당대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는 뭐 여론조사에서도 제3의 인물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정당이라는 게 뭐 그럼 안철수 대표 혼자 하는 정당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도 같이 있고 하는 거죠. 또 많은 다른 국회의원들의 생각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그럼 이준석 위원장 생각 묻겠습니다. 바른정당에서 손학규 고문을 통합 당대표로 세우자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인 게 손학규 대표가 원래 그런 역할 많이 하신 건 맞는데 그 경우는 보통 정당이 약간 당나라 군대 같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정당에서 자발적으로 모셔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양당의 리더십이라는 게 뭐 국민의당은 안철수당이라는 게 거의 확고하고 예. 그리고 뭐 바른정당 같은 경우 유승민당이라는 게 확고해진 상태 속에서 예. 실제 대주주들이 아주 뭐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손학규 대표가 의미 있는 정치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할 게 없을 거다. 예. 깔끔하게 정리를 생각입니다. 하시네요. 그냥 손학규 고문을. 알겠습니다. 허 소장님. 네네. 하한가로 임종석 비서실장. 하한가? 예, 지금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중동을 다녀온 지가 보름이 지나가고 예,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 갔을 때는 뭐 북한 비밀 접촉설, 그 다음에 뭐 전 정권 사정에 대한 무마설,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별설이 다 나와요. 그러면 지금은 최근에는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는가 하면은 뭐 아랍에미레이트 왕세제 조카의 연애설까지 나오고 한국의 어떤 연예인하고의 열애설까지 등장할 그까지 뭐 정도로. 관련돼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예. 최근에 또 카타르하고의 불화설 뭐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거기에는 이제 프레임이 하나 씌워져 있죠. 뭔가 이 정부가 외교를 잘못해서 또는 전 정부의 어떤 보복을 하려고 해서 큰 국가적 위기가 있다. 예. 특히 이제 원전과 관련해서 큰 국가에 뭐 피해를 끼치고 있다 하는 이런 뭐 심지어는 그래서 김성태 의원은 어제 그 이야기까지 원전 게이트란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뭘 하겠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청와대 분수광장에 가서 이제 뭐 항의를 하겠다. 예.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은 휴가를 가버리고 돌아왔어도 지금 더 이상 언급할 수 없다 해서 말문을 닫아버렸어요. 맞습니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있으면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프레임이 마치 맞는 것처럼 프레임이 말릴 거다. 예, 국민들은 이제 그런 오해를 하게 되겠죠. 이 시간이 지속되면은 그래서 빠른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 물론 외교라는 게 비밀이 필요하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예. 그러나 지나친 비밀주의로 가다 보면은 오히려 이 정부가 이제 많은 오해를 살 수 있다. 이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전면에 나서서 나설 때다. 대응을 해야 할 때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자꾸 빠지면은 곤란하다. 예.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휴가 가고 빠진 거에 대해서 저는 뭐 한가를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2주 만에 상한가가 저는 근데 좀 하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게 사실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 계속 이제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뭐 게이트님부터 해가지고. 예.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자유한국당의 좀 의원님들한테 물어봐도 본인들도 뭔가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확 이렇게 짚어내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준석 위원장님. 예.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듣고 새해에는 이 3원 연결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단단히 주의를 드리면서 오늘 명심하겠습니다. 예, 두 분과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소장 이준석 회장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올 한 해를 마무리 짓는 한마디로 허성무 소장은 설거지 이야기하셨죠. 0819님. 근데 굳이 안 해도 되는 설거지를 이렇게 해야 되는 운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요리가 맛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들의 운명이 참 씁쓸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4973님도 설거지라는 말이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보수 폭망이라는 이준석 위원장의 한마디를 들으시고는 서효수님 그냥 보수 폭망 아니고요. 가짜 보수 폭망이죠. 예, 진짜 보수가 살아남는 이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건강한 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글쎄요. 8672님은 그 아까 주모하고 낮술 먹는 사람 얘기를 했는데 주모와 낮술꾼은 결국 공동 운명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전주에 눈 많이 온다고 다양하네요님 또 문자 주셨는데요.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청과 전북 일부 지역에 지금 눈이 오는 곳이 있답니다. 예, 아침까지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린다는 이런 얘기들 들어오고 있고 다스 관련해서 서효수님은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수사 못하고 전담팀 꾸렸는데도 다스를 뭉개고 간다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제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김용남님은 MB는 다스가 아니어도 참 용서 못할 일이 많다. 꼭 철저히 수사하자. 문자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7년이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뉴스쇼에서는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그 후가 궁금한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차례로 만나고 있는데요. 올여름 극장가를 뜨겁게 달군 영화가 한 편 있었죠. 택시 운전사. 이 영화 택시 운전사의 실제 주인공이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숨은 영웅
고 김사복 씨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외신 기자 힌치페터 기자를 태우고 5.18 그 광주의 참상을 세상에 알린 그런 택시 운전사인데요. 그간의 행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김사복 씨의 아들이 나타났었죠. 돌아가신 내 아버지가 바로 김사복이다. 세상에 그 존재를 알리면서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고 김사복 씨의 아들 김승필 씨 저희가 다시 한번 초대했습니다. 만나보죠. 김승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상도 받으셨다면서요? 네네. 노무현 재단에서 주최하는 영화제에 예. 아버님이 특별상을 받으셔서 저거 무대에 한번 오르는 그런 행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대리수상. 예. 택시 운전사가 개봉되던 그 여름으로 좀 돌아가 보죠. 영화가 개봉했을 때 처음부터 아버지 얘기인 줄 아셨어요? 그때는 몰랐고요. 어허. 영화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때 신스페터 씨 인터뷰에서 아버지를 그리워한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아버님 영화구나 하고 그렇게 직감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는 트위터에 글을 쓰셨어요. 네. 제가 김사복 씨의 큰아들입니다. 어제 저희 아들하고 이 영화를 보고 늘 제 안에 계셨던 영웅이 밖으로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면서 트위터에 글을 쓰셨는데 근데 사실은 아무도 못 믿었습니다. 아시죠? 네. 그때 어떠셨어요? 답답했었죠. 답답하셨어요. 네티즌들은 대부분 저에게 부정적이었고 저가 김사복 씨 큰아들이다라고 하니까 예. 그러면 나는 김사복 씨의 큰딸이다 이런 식으로 당신이 김사복 큰아들이면 나는 큰딸이요. 거짓말 마시오. 이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요. 예. 그래. 네티즌들이 그렇게 세상이니까 안 믿어주다가 김승필 씨가 이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가족 증명서를 떼서 증명하고 그리고 힌치페터 기자와 아버지가 같이 찍은 사진을 결정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저희 뉴스쇼 김정훈 기자로부터 처음 인정을 받으신 거죠? 그렇죠. 김 기자님 너무너무 감사하죠. 뉴스쇼를 통해서 처음으로 김승필 씨가 김사복 씨의 아들 맞습니다라는 게 첫 보도가 됐던 거 저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네. 근데 왜 여태 안 나타나신 거예요, 세상에? 이 영화 나오기 전까지는? 그 당시 아버님이 광주 다녀오시고 이제 4년 만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던가요? 네네네. 예. 네네.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예. 지금 생각하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그 생각만으로 그냥 정신없이 보낸 세월 동안에 예. 신스페터 씨가 아버님을 그렇게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승필 씨는 실질적인 가장으로 이 집안 살리는데 뭐 정신을 다 사실은 쏟으셨겠네요. 네네네. 네, 뭐 힌치페터 기자를 찾고 어쩌고 사실 이런 여유가 없이 살았던 거고. 네네네. 힌치페터 기자가 먼저 좀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쪽에서도 못 찾았던 이유가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어떤 뭐 택시 운수협회 이런 데 등록된 운전사가 아니셨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결정적이었던 거죠. 네네네. 그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버님은 그 당시 호텔 택시업을 하시면서 예. 직접 운전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통역도 하시고 뭐 이런. 네네. 영어 일어를 잘 하셔서 외신 기자들과 많은 인연을 가지셨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택시 운전사 영화 속의 택시 운전사는 노란 색깔 옷 입고 트럭 택시를 무는 이런 송강호 씨 모습이었는데 실제는 저 사진 봤는데 굉장히 멋쟁이세요, 아버님이. 네, 예. 그 영화 속의 송강호 씨, 영화 속의 아버지하고요, 실제 아버지 모습하고 요거는 좀 다르다. 어떤 게 있을까? 일단 노란 옷차림에 초록색 택시, 요건 일제 다르고요. 그거 말고도 우리 아버지하고는 조금 다르다 하는 거 어떤 거 있었어요? 영화에서 나온 송강호 씨는 10만 원 때문에 광주로 가는 걸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예. 네네. 가난한 택시 운전사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님은 그것 때문에 가신 게 아니고 예. 당시에 암울했던 시절 때부터 민주화의 열망이 상당히 강하신 분이었었어요. 광주라고 하는 항쟁이 생기고 아버님이 그 실태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신스페터 씨가 주문이 오면서 예. 그분을 꼭 모시고 광주를 들어가시고
그리고 세상에 알리고자 하셨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영화처럼 그리고 얼떨결에 광주를 간 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갔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네. 정확하죠.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 송강호 씨가 그 택시 운전하면서 조용필의 단발머리 부르는 장면이 아주 명장면이잖아요. 상징적인. 네. 아버님이 진짜로 단발머리 그 노래 좋아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단발머리는 그 당시에 다 좋아했으니까 좋아는 하셨을 그럼요. 거. 다 좋아했죠. 그럼요. 그래요. 김사복 아버님에 대한 기념 사업도 준비 중이시라고요? 네, 네. 어떤 것들? 함석권 선생님하고 예. 같이 찍은 사진이 확정된 사진으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때 그 생전에 인연이 있으셨던 함석권 선생님 기념사업회, 나 그 장준하 선생님 기념사업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고요. 김사복 씨의 진정한 모습이 어느 거냐라는 어떤 다큐멘터리 제작이든 진정한 김사복 씨를 알리고 그리고 제2, 제3의 김사복 씨를 만들어내는 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끝으로 참 올 한 해 김사복이란 인물을 우리 국민들이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80년 광주 봄으로부터 2017년 촛불 혁명의 역사를 만들어낸 이들은 바로 소시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야에 어떤 일을 하시든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불의에 꺾이지 않는 제2의 제3의 택시 운전사 김사복으로 이어져서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참 멋진 말로 마무리해 주시네요. 지금 청취자 한 분이요. 근데 김사복 씨 아드님은 실례지만 뭐 하시는 분입니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무슨 학자나 이런 분 같으세요. 이런 문자들 들어오는데 사업하시죠? 네네네네. 네. 훌륭한 생각을 가진 좋은 아들을 우리 김사복 선생님이 남기고 가셨네요. 예,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길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이분을 오늘은 만났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의 실제 주인공 김사복 씨의 아들 김승필 씨였습니다.